싸우며 주님께 나가리. 평화를 주옵소서. 그 영원한 참 평화를. 주님께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직전 교부장이셨던 강민 주님도 장식해 주셨습니다. 제주 사상 평화재단 양조은 이사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특별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이도리에서 1894년 태어나시고 제주 출신 첫 신학생이며 조선인으로 처음 로마에 유학가신 천일생 아우구스티노 신학생 부모님께서 신과 신앙 실천으로 시작된 매우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통신부의 자발적인 신앙 실천 공동체로 출발한 역사는 세계 천주교회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별한 역사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제주도 조천 함덕사람 김기량은 풍랑을 맞아 난파된 이후에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홍콩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 땅 제주도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얼마나 특별한 역사인가요? 한국 천주교회는 잘 알려져 있듯이 100여 년 이상의 긴 박해 기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신앙을 증거하고 또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가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개항기를 거쳐서 종교 자유 시대를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외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대외 개방을 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양이라고 불리우는 서양 오랑캐에서 양대 서양의 대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전국에서는 교환이라고 하는 여러 갈등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환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요, 천주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교리교사들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재를 가리켜서 교환이라고 하는 똑같은 한자어를 쓰고요. 또 특별히 천주교 역사 안에서는 개항기 시대의 여러 가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선 해서 그 신축 교환이 기억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념하고 또 화해를 해나가서 공동체의 발전에 미래 발전에 이바지해보자 하는 선언을 했고요. 그게 기초가 돼서 쭉 그런 정신들이 깃들여서 저는 제주 공동체를 위해서 천주교가 수많은 일깨움과 지도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120주년에 또다시 한 단계 더 버전업된 일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학술 심포지움을 계기로 내일에는 화해의 탑을 천주교 성지인 황산병에 세우고 또 화해의 길도 또 만들어주셨고, 저녁 7시 30분에는 위령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말 주제 발표와 또 토론에 함께 임하신 분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준비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봉사와 또 헌신을 보이신 여러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신축교환 120주년을 맞으면서 먼저 지난해 이렇게
퇴임하신 강호일 베드로 주교님께서 저희 제주교구의 어떤 비전과 그 사목을 시작하면서 신주교환에 관련된 미래선언의 그런 토대를 무엇보다도 마련해 주셨고, 또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제주교구의 열정적인 사목을 해오신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사로서 신주교환의 의미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오늘 심포지엄의 또 의미와 또 내용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진행해가는 안에서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주교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양인성 책임연구원님께서 천주교의 신주교환 인식 형성과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01년 5월 제주도에서는 천주교 신자들과 그리고 비신자들로 구성된 민군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신축교환 또는 제주교난, 제주밀란, 이제스의 난 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본 발표에서는 천주교의 공식적인 용어인 신축교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다는 것은 사건의 성격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지금까지 천주교 안팎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천주교회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 분들의 주장은 이것을 천주교 박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반면에 일반 역사학에서는 봉쇄관,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러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그 봉쇄관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폐단, 이게 한 가지 원인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천주교 신자들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역사학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중사관에 입각한 연구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당시에 반공권,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프랑스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대중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인가를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사실 신축교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저도 글을 쓰면서 어떤 데서는 밀란이라고도 하고 교환이라고도 하고 또 교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마 이게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건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신축교환으로 보고 이 대중문화 작품에 신축교환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신축교환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현경 선생님의 소설 변방의 문진는세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경 선생님의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 이제스의 난이 만들어졌고, 또 제주도에서는 마당극으로 만들어져서 공연이 됐다고는 하는데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소설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주된 분석의 대상인 소설이 되겠고요. 또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주교님이나 송인성 선생님, 양혜성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측면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한 신축교환이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질 것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방에 우짖는 새는 1983년에 창작과 비평사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고요. 현경 선생님은 70년대 말, 78년에 순이 삼촌이라는 사삼을 기록한 사삼을 소설로 만든 그런 작품을 발표하시게 되죠. 아마 지금까지도 현경 선생님은 제주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제 외부적으로 문학 작품에서는 밝히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작가적인 상상력도 뛰어나지만 그것을 형상화하는 그런 문장이나 이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작품들을 쓰고 계셔서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방성칠란, 그러니까 이재수난이 일어나기 전에 방성칠란이 있었고요. 그 방성칠란과 이재수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방성칠란을 다룬 이유는 이재수난의 예비적인 그런 전조들로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뚜렷하게 나뉘는데요. 전반부가 방성칠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대동여지도 이제 김정호가 그린 제주도의 모습이고요. 예, 2003년 미래선언의 의미와 향후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제주교구 사무처의 현요한 신부입니다. 제 발표의 내용의 권위를 좀 더 두기 위해서 저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중심으로 신칙교환의 화해의 의미와 미래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리를 펼쳐보았습니다. 신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형제들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는 교환이라는 단어를 교종이라는 용어로 통일시켜 발표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교의 교회용어위원회에서는 교황, 교종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내용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교회가 먼저 평화의 여정을 향한 힘없는 노력과 창의적인 유연한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 225항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상처들의 치유로 이끄는 평화의 길들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이고 담대하게 치유와 새로운 만남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평화의 장인들이 필요합니다. 226항에서 격한 대립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명확하고 숨김없는 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과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기억의 참여는 자신의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미래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3년도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화해와 기념을 주제로 한 제주항쟁 102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 선언이 채택됩니다. 이날 천주교 측은 먼저 과거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민을 대표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동건 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분연히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하여 사과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공적으로 선언하고 향후 서로가 함께 진실을 계속해서 밝히며 정의와 평화를 향한 사회적 우애의 일치를 노력하자고 선언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의 신기원을 이룬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빌란 또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치부되던 제주 민중항쟁에 대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적 화해를 도모하는데, 즉 존양정신, 산무정신이 복음정신과 다르지 않다. 즉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절제의 삶을 살지만 타인에게는 후덕한 나눔과 존중을 아는 삶, 이는 복음정신이 복음정신.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이셨던 상명대학교 주진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제주대학교 조성윤 교수님이십니다. 광운대학교 홍영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전 제주학연구센터장이신 박찬식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진호 자장님께서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의 주진호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제주 사상과 관련해서 범국민위원회 상임 공동대표를 지낸 적이 있고, 제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을 하면서 제주 사상 70년 기념 특별전을 주관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연구 분야와 관련한다면 이 오늘의 이 주제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종합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은 120년 전 바로 제주성이 민군에 의해서 함락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교인들이 거의 300여 분이 죽음을 당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다른 민군의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고, 아까 이제 현신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 반성과 사과라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또 과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누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고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도민들과의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고, 정말 천주교의 모습이 이 제주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선 준비된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다 들으셨으니까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조성윤 교수님께서 준비되신 그 토론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하신 양윤성 선생님 발표를 중심으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01년에 있었던 그 밀란 또는 이 신축 교화는 그동안 그렇게 논문이 많이 나온 편이 아닙니다.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천주교 신자이면서도 역사 연구했던 사람들 몇 분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셨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3년에
지금 여기 계신 박찬식 선생이 1901년 제주밀란 연구라는 책을 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종합적이고 잘된 연구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연구가 잘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이 양 선생님 논문을 읽으니까 아니야, 아직도 더 우리가 생각할 게 많고 따져볼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뭘 중심으로 우리가 느끼면 좋을지, 더 앞으로 어떤 걸 더 토론하면 좋을지를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양인성 선생님 논문 읽고 하나 놀란 거는 그동안 나온 1901년 이 신축 교환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따지고 아주 자세하게 그동안 연구된 성과들을 검토를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후속 연구는 아마 양인성 선생님이 새로운 책으로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양 선생님한테 그 기대할 만한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양인성 선생님께서도 천주교 신자이면서도 그냥 신자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를 이 안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그 역할도 기대해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00주년 지금부터 20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시민사회 측과 같이 천주교 교구가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벌써 20년 됐는데 그때 모여서 천주교 입장은 그때 이랬고 천주교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이재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쪽은 천주교 쪽대로 그리고 이재수를 이재수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전혀 대화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100년 만에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기뻤죠.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년 사이에 그 화해 선언도 하고 대화를 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한 다음에 진전이 있었나? 무슨 진전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 진전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전 아마 양인성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하고 싶었을 텐데 아마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특히 2013년에 박찬식 선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밀란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이렇게 종합적이고 집대성한 연구가 나왔으면 이걸 둘러싸고 함께 진지하게 시민사회도 그렇고 가톨릭 안에서도 그렇고 이걸 놓고 토론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별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쪽에서도 그렇고 이재순환 다루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화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때부터 그리고 상대를 인정할 때부터 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들 마음속엔 아직도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또는 상대나 주위의 시민사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고
또 제주 지역사회를 가톨릭이 정말 잘 들여다보고 지역 문화를 이해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앞으로 이거를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제주도에 한 30년 넘게 살면서 저는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자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갈 때마다 제일 많이 다룬 주제가 뭐냐면 조상제사에 대한 겁니다.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걸 놓고 개신교는 지금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가톨릭은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바티칸 공의회 이후 입장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저는 개신교 신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거를 그냥 조상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되살리는 그런 가족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했더니 한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17살 때 고등학생 때 교회에 왔는데 교회 들어올 때 온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왔고 자기 혼자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70이 넘었어. 이제 와서 나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그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앞장서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그거를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개신교 사람들하고 하지만 개신교는 점점 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차단이 되고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저보고 그 얘기 와서 하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조상제사를 허용하지 않은 거는 커다란 이단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역사회의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고 다른 종교를 만나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하고 대화할 걸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없으면 사실 지역사회에서 종교가 우리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시하던 그 무당들의 종교라고 얘기했던 샤머니즘이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과 가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과제로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닌가. 맨 처음 들어올 때 이 가톨릭이 그 문제에 부딪혔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고민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주의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고명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광운대학교 교육과의 고명철입니다. 네, 제 토론은 강옥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신축교환이 현재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느냐, 특히 이제 현기영 작가의 연방에 오지는 새를 중심으로 아주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들을 꼼꼼히, 정말 꼼꼼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모자라가지고 영화와 만화극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게
여러분 아마 발표 지면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저는 전반적인 그 강옥기 선생님의 그 발표 논지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전에 마지막 그 발제에서 윤영환 신부님이 이 기념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실천, 아주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세목들을 던져주셨는데 그 중에 문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마침 제가 그거에 맞춰서 오늘 토론의 요지를 사실상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문학, 특히 예술을 하는 분들한테는 조선말로 신축 교환이기보다는 영화의 어떤 그 잔상이 상당히 큰가요? 이재수나 이라는 것도 상당히 선명하게 그 대중들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물론 그 젊은 세대들은 이 영화가 99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또 영화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글쎄 아까 말씀 잠깐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감독 스스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자신이 좀 없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신축 교환을 대중문화하고 재현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요, 현기영 작가의 변방의 우진인세를 만났을 때 우선 두 가지의 가장 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현기영 하면은 수의삼촌으로 대표되는 사상문학의 거의 대표죠. 사상문학을 재현하고 사상문학을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복원을 시킨 가장 주된 문학의 전방에 있었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80년 초반에 특히 83년에 단행본으로 만들어진 변방의 우진인세 뜨악했죠. 좀 더 밀도 있게 사상을 전개시키진 못했을까?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 억압.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고 같이 동료들과 읽어가면서 우선 첫 번째 관점을 읽었습니다. 변방의 우진인세는 분명히 방석철날과 이재순환의 초점을 뒀지만 중요하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주라는 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아까 역사적 여러 가지 평가도 갈리고 여전히 종교적인 해석도 다릅니다만 여전히 그 근대 전환기 무렵에 이 제국의 양상들이 어떻게 섬 공동체의 깊숙이 개입에 들어오면서 섬 자치적인 그 민의 정신들을 훼손시켜 나가는가, 더 나아가서 섬 자치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를 초래하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맞서 싸워가는가, 이 과정은 당시에 저희 그 독후감이고 지금도 현재 그 시각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만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문학계에서 과연 광주의 비극이 있은 이후로 어떠한 서정시가 쓰여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문학적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현기영 작가의 변방의 우진인세가 비록 제주라는 섬 공동체에서 일어난 신축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다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일어나고 있었던 전대미군의 신군부에 의한 민주주의 압사,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문학적인 어떤 서치로서 당시의 동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 역할을 변방의 우진인세가 맡고 있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4.3의 전사로서 변방의 우진인세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현기영 작가는 사상을 얘기를 하되 신축 교환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제주 사람들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섬 바깥의 어떤 그 세력들이 섬 안에서 꿈꾸는 그런 정치적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기가 모여들었을 경우에 제주섬 공동체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것은 어떠한 지금의 근대의 정치적 이념으로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박찬희 선생님도 좀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제주섬 공동체에 자생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어떤 근대적 의미로 활용되지 않는
이것을 원시 포착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고귀한 그 부분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제주 인민들의 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핵심, 그게 변방의 오진세를 관통하고 있었던 거였고, 이 점들이 신축교환을 소재로 다뤘지만, 그게 중요했지만, 작가는 신축교환의 역사적 진실을 회복함과 동시에 문학이 갖고 있는 상상의 큰 힘이 제주 사상에 억압되고 봉인되어 있었던, 그리고 5.18이 봉인되어 있었던 그 두 가지를 양수ገብ장으로 동시에 밀고 나갔던 힘, 저는 이게 문학에 재현할 수 있는 신축교환의 역사적 진실의 재현하고 정당성 여부와 옳고 그르냐 이 시시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의 힘은 바로 이런 동시대가 짊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쓴다고 돌파해내는 힘, 저는 이게 현기영 작가의 변방의 오진세를 대중문화에서 재현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주목해야 될 지점이고, 이것은 21세기의 제주섬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재적 문제와 결코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1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과 국면의 문제로만 결코 협소하게 협의화되게 해석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현기영 작가의 변방의 오진세는 보란듯이 문학의 힘으로 보여주도록 생각합니다. 그럼 영화 문제인데요. 영화 한번 지금 웬만한 파일들은 USB 파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필름이요, 이 USB 파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로 오면 비디오 테이프, 그걸 혹시 간직하고 계시는 분은 저는 그게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봤거든요. 왜 이게 그 당시 시사회 했을 때 1999년도에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현기영 선생님과 함께 지금 종로에 있는 어느 그 세원상가 종로 그 안국동 악기점 있는 그쪽에 있는 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 시사회를 갔습니다. 보고 나서 서로 많은 눈빛을 주고받으면서요, 씁쓸한데 계속 잊어버리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입니다. 뭐 영화야 무슨 형상화 이건 둘째치고요. 이거는 제가 영화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이건 논의로 하겠습니다. 발표 지면에도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당시로는 한국과 프랑스와 한국이 최초로 합작한 영화입니다. 상당한 많은 그 제작비를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문학하고 있는 사람들과 저처럼 젊은 예술인들에게서 이게 하나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한글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적 자본이 프랑스로부터 나왔는데, 프랑스 문화로부터 나왔는데, 문화 자본이죠. 이것을 갖고 과연 120년 전에 신축교환의 어떤 문제를, 그 당시 아무리 문제적인 감독, 박광수 감독은 당시만 해도 상당히 상종가를 하고 있던 감독이었거든요. 그 감독이 직접 연출진들을 부르고 영화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그 자리에 저도 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아주 주목했던 영화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박광수 감독이 결코 영화원에 둔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계속 하는 와중에 한글 합작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일 주제부터 계속 발표를 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신축교환이 갖고 있는 프랑스의 여전히 강고한 인식들, 그것들이 문화자본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 영화와 이런 것, 특히 영화는 특히 대중문화자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감독이 어떤 정도의 비판적 거리가 과연 확보 가능했었을까? 그나마 그 당시 1999년도 시점으로 돌아가면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점이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신축교환이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심지어 요즘 컴퓨터 게임, 각종 유튜버들의 얼마든지 저는 재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기억의 정치학입니다. 동시대에 무겁지 않고 가벼운 숲사포, 잽으로서 계속 날리면서 기억을 계속 계승해가는 것, 전승해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어떠한 스텝으로, 어떠한 몸놀림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이 지구화 시대에 온갖 문화 감각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엄청난 문화적 감각을 놓고 신축 교환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문화예술인들이 손 안에서 놀리면서 대중들과 함께 호흡을 해내느냐. 저는 이게 앞으로 신축 교환이 갖고 있는 대중문화의 재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아까 벌써 첫 번째 조동현 선생님 토론 과정에서 이미 격찬을 받은 바 있는 박찬식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책이 바로 그 박찬식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현명신문이 발제에 대한 토론인데 저 나름의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 기념사회 방향에 대해서 그때 간단히만 정리해봤는데 몇 가지 역사적 의미, 그 다음에 서산 못지않은 이게 다름 아닌 천주교 교민들,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희생된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천주교회가 근대사회에 근대사가 전개되면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새로운 문화로 이게 받아들이는데, 이 새로운 문화나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태도가 너무 이분법적인 그런 단순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좀 어렵게 피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배척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을 관용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났던 방성칠란 때 조성윤 교수님 논문도 쓰셨지만, 방석칠 전라도에서 넘어온 남학당들이 아닙니다. 동학 비슷한 민중종교 집단인데, 여기 와서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저기 탐마교육원에 능화 오름에 능화 그 화전촌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살다가 이 화전은 윤작을 하고 돌려서 이제 여기 경작했다가 옮기고 하면 나중에 동광에 너분승이 아니고 우등이가 동광에 거기 핵심 그 마을이거든요. 사상 때도 큰 피해를 받던 지슬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는 광청의 화전민들과 더불어 화전세가 문제가 되었던 관을 대상으로 싸웠던 방성칠란이라고 하는 1898년에 거대한 논란에 전라도에서 온 이주민이 주역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 지시에 따른 교민 척살이 이루어졌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걸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국가공무원은 그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목사를 대신했던 제주 군수 김창수는 소금창사에 보니까 하북에 가서 대집질이 나고 있고, 최구석 군수는 교회로부터 오히려 상무사를 만들었던 주인공이라고 해서 대책을 받는 중에도 그 최구석 군수는 양진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타협하려고 했지만 안 되겠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사상 비슷하게 내부 공동체, 친족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우리 모스코 성당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던 형님이지. 농업학교 학생이었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결국은 전방폭포위에서 학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형님이랑 두 분이 문헌을 해서 희생자 신고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임시용 회장님의 아버지와 형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있습니까? 둘 다 소중한 그런, 어찌 보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사상과 가지고 신축교와 한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조성용 교수님께서도 100주년 때 했던 그런 노력들이 20년 동안 별로 진전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20년 후에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저는 역사의 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100주년 때 그런
그것을 열어주신 강우일 주교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의 이렇게 120주년의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아까 기조 강연까지 해주시면서 저는 역사학자의 사람으로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 신축 교환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제주사상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에 수없이 많은 어떤 피해자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발제자들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토론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 소감이나 아니면 좀 보충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인성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네, 먼저 토론에 응해주신 조성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축교환 당시에 희생된 천주교 신자들과 이재수 시대의 희생양이며 천주교인들 그리고 이재수를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학살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는 대표문에서 대화와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있지만 원래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기 전에 제주도의 사적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사의 주제가 밀란의 현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답사가 시작된 곳은 관덕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덕정은 교환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대거 피살된 장소였습니다. 답사 곳에는 황상봉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비사비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1961년에 세워진 사비사비가 구석진 곳에 옮겨져 있는 것을 직접 봤고 1997년에 세워진 새로운 사비사비가 그 장막에 둘러싸여서 제막식도 못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신축교환이나 제주교환이라는 용어보다도 이재수의 난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들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재수가 민중의 편에 섰고 밀란이 반공건 반제국지 운동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중사의 입장에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들으면서 들은 내용이 저희 신축교환 인식으로 제가 신축교환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재수라는 사람이 민중의 편에 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천주교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민간이 일으켰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후인 것 같습니다. 이 답사가 갔던 지 2, 3년 후쯤에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좀 뒤늦게 됐는데 천주교 신자가 됐으니까 이제 성지순례라는 걸 다니게 됐는데 이때도 가게 되는 곳이 홍사평을 간 거죠. 근데 이때 들은 설명은 이전에 들었던 거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수 등에 의해서 무고한 신자들이 피살됐고 황사평은 성지단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들었던 내용과는 상당히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주도 역사도 잘 모르고 신축교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신축교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천주교회사를 연구하게 되고 신축교환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저서를 읽은 뒤에야 신축교환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천주교와 제주 사이에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크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도 전적으로 고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양희성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나는 후배자구나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 신축교환의 문제가 양희성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외부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신축교환을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자면 그런 대중문화적으로는 하나씩 잽을 날리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현경 선생님의 변방의 문제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지만 사실 문학적 형상과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경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사상을 다룰 때 현경 선생님이 정말 엄청난 장점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경 선생님의 작품 중에 지상의 숟가락 하나라는 작품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울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 작품을 대학교 다니면서 읽었는데 며칠 동안 너무 슬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작품을 보고 나서 현경 선생님 작품을 그냥 읽으면서 제 순위 삼촌도 그 작품을 읽으면서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록보다 대중문화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 훨씬 더 문제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부배자니까 여러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꼈고요. 이 박광수 감독의 영화는 당시로서는 35억을 프랑스로부터 합작을 받았는데 당시에 35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박광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강의성,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적인 욕망, 그러니까 내가 자본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만들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개신교는 지금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가톨릭은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바티칸 공의 이후 입장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저는 개신교 신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거를 그냥 조상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고 유련한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되살리는 그런 가족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러 교회 다니면서 했더니 한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17살 때 토론을 고명철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광대학교 공부과의 고명철입니다. 제 토론은 강옥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신축교환이 현재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느냐, 특히 이제 현기영 작가의 연방에 오시는 데를 중심으로 아주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들을 꼼꼼히, 정말 꼼꼼히 읽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참 모자라가지고 영화와 완극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리게 그렇게 아무 대표 진행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는 전반적인 그 강옥희 선생님의 그 발표 논지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전에 마지막 발제에서 현jo한 신부님이 이 기념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그 구체적인 실천, 아주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제목들을 던져주셨는데 그 중에 문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마침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런 토론의 요지를 사실상 갖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문학, 특히 예술을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신축 교환하기보다는 영화의 어떤 그 잔상이 상당히 큰가요? 이질순환 이라는 것이 상당히 선명하게 그 대중들에게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물론 뭐 젊은 세대들은 이 영화가 99년에 발표되기 때문에 또 영화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글쎄 아까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감독 스스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다.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신축 교환을 대중문화하고 재현할 때 좀 이런 부분들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때 이스라엘 경험이 반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고귀한 하나의 희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때 희생됐던 분들의 그 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커다란 미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신축 교환 120주년 기업과 화합에 대한 기념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특히 2013년에 박찬식 선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서 밀란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이렇게 종합적이고 집대성한 연구가 나왔으면 이걸 둘러싸고 함께 진지하게 조동현 선생님 토론 과정에서 이미 격찬을 받은 바 있는 박찬식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이 바로 박찬식 선생님의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현대학습의 발제에 대한 토론인데 저 나름의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 기념사회 방향에 대해서 그때 간단히만 정리해봤는데 몇 가지 역사적 의미, 그 다음에 서사 못지않은 이게 다름 아닌 천주교 교민들,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희생된 죽음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사회가 써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천주교회가 근대사회에 근대사가 전개되면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새로운 문화로 이거 받아들이는데, 이 새로운 문화나 외국에서 들어온 세력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태도가 너무 이분법적인 그런 단순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좀 어렵게 피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배척한 사례가 대부분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을 관용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났던 방성칠 때 조성일 대표님 논문도 쓰였지만 방성칠 전라도에서 너무 남학당들이 아닙니까? 동학 비슷한 민중종교 집단인데 여기 와서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저기 탐마교회 거기에 능화오름에 능화 화전촌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살다가 이 화전 윤작을 돌려서 이제 여기 정착했다가 공기공기고 하면 나중에 동광의 너분승이 아니고 우등이가 이제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사회 교리를 첨가시켜라는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회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왜 사회
역사라는 추상적이고 그냥 막연한데 4.3이 됐든 신축교환이 됐든 역사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조들의 그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존엄성 문제부터 평화 문제로부터 그야말로 환경 생태로부터 어쩌면 가장 소중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빼곡의 가치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또 저는 우리가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얘기도 했고 사업도 했지만,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가 싶은 것은 어쩌면 감수성을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감수성 회복이 안 되면 과연 자비로운 마음이 나올까? 상대방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정말 연민의 마음이 나올까? 어쩌면 교장 프란치스코는 계속 어쩌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자비로운 교회, 환대의 교회, 친절의 교회, 연민의 교회, 자꾸 뭔가 성교적으로 이런 확장되는 내용 중심의 목표 지향성이 아니라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고 공동체로서 가져야 될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축교환이라든지 제주교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냉철한 이 진실과 직면하는 태도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사회교리의 내용들을 왜 사회교리를 통해서 인간이 그리고 공동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그 가치들이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우리 어른들이야 이렇게 대화라든지 심포지엄을 통해서 뭔가 공감이 되지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 IT 문화거든요. 이 IT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적인 인간 관계성,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병태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감수성을 회복하고 정말 역사를 보고 역사와 그 감수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교육들, 공동체들,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적인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계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랄까 비전에 대한 것들을 정말 교회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도민들과 함께 이 지역의 정말 모든 청소년들,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희망의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 5시간까지는 꼭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신축 교환이라는 표현이 과연 앞으로 신세대들, 차세대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될까가 약간 좀 걱정이 좀 됐어요. 왜냐면 신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간지잖아요. 근데 그 신축이라는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과연 금방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 용어라는 것은 딱 봤을 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환이라는 말도 천주교인들 아니면 사실은 익숙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관련 자료 쭉 얘기 나왔던 그 김윤식이 썼던, 마침 여기 이제 유배 왔다가 이제 그 기록을 남기게 됐는데 그분의 일기죠. 그게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현경 선생님의 변방의 문제도 사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으니까. 하지만 변방의 문제는 소설이지 그게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현경 선생님의 작가로서의 상상력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걸 마치 역사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세패다, 교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세패나 교패가 없는 지역이 그 당시에 대한제국에 다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제주에서만 이렇게 커다란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을까? 거기다가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할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세패의 주역은 당시 봉쇄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당시 대한민국의 국내부 내장원입니다. 말하자면 봉쇄관을 파견해서 직접 세금을 황실로 걷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교패라는 것의 핵심적인 책임은 사실 그 당시에 여기 와 계셨던
프랑스 신부들입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면 제주도 사람들끼리 싸워서 천주교인이다 아니면 민당이다 해갖고 서로 죽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책임자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고 왜 그야말로 우리가 민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끼리 서로 죽여야만 했을까? 예를 들면 폐단이 있다고 해도 왜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이는 데까지 가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뭐 세패다, 역패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전월생 신학생의 가족분들이 오셨는데요. 사실 그 의미가 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그 박상식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때 희생되셨던 교인들의 유족 가운데는 강평국 선생님이 계시죠. 강평국 선생님의 아버님도 그때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신성여학원 나오셔서 그 다음에 서울에 경성제일여고부에 다니면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제주 최초의 여자 교사이셨죠. 그런 분이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본다면 마땅히 죽어야 했을 교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분의 유족이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 이 전월생 신학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그때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고 대구에서 신학교 다니시다가 최초로 바티칸 우르바노 대학에 유학했던 2명의 학생 중에 한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최초로 교황님을 직접 아련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때 오늘 돌아가셨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어쨌든 이 신축 교환 때 돌아가셨던 분의 아들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어떤 한 시기만을 끊어서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그 이후에 뭐 신성여학원을 설립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그 순서가 좀 서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뭔가 제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제주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예를 들면 그 제주 사회 속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먼저 하고